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있을 거라 잘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 효율적인 공부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나는 공부를 잘할 거야. 잘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마음 먹는 것과요. 또 하나는 구체적 목표 설정입니다. 네, 제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나요? 낚시는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그럼 물고기를 좀 잡고 싶으신가요? 물고기 좀 무서워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물고기 잡는 특급 비법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선생님께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드리면 귀담아 들으시겠어요? 글쎄요. 잘 관심이 없을 것 같긴 네, 한데요. 네. 듣는 척은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별로 귀에 잘 안 들리겠죠. 네. 근데 혹시 선생님 1억 필요하신가요? 1억?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물고기 100마리 잡아오면 1억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으시겠습니까? 네, 무조건 잡아야죠. 네. 그러면 아까 낚시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네. 비법을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물고기를 일주일 내에 100마리를 잡아오게 되면 1억을 준다고 했으니 네. 우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빨리 알아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학교에 낚시를 즐기시는 분을 찾아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방법을 찾으시겠죠? 네. 네, 공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궁금하여 찾기 마련인데요.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줘도 관심 있게 듣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도 이것과 비슷해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물고기를 100마리를 잡아야 한다. 이것과 같이 아주 구체적인 목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는 2개 이상 틀리면 안 되고 영어는 3개까지는 틀려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은 어려운 단원인 3단원에 2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맞춰야겠다. 이런 식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있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은 당장 노트를 펴고 과목별로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효율적인 공부법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상을 저희가 찍지만 이것도 관심이 있어야 이제 영상을 보게 될 거고 이제 실천도 결국은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네. 이번 기말고사는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얘기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효율적인 공부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목차 외우기입니다. 목차를 외우게 되면은 이해 수준이 달라지고 이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력을 덜해도 내용 암기가 훨씬 잘 됩니다. 이 방법은 이미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막 그냥 공부를 하겠다고 교과서를 펴서 그 페이지를 부지런히 읽고 쓰고 정리하고 하는 그 공부는 사실은 조금 어리석은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예로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 교과서를 폈는데 그 해당 페이지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있습니다. 인슐린이 어떤 호르몬인지 혹시 아십니까? 당뇨랑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인슐린. 저 당뇨가 있어서. 네. 네. 인슐린은 현대인들은 다 아는 호르몬 이름일 텐데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사람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면 교과서를 피면 그 교과서 해당 페이지에 인슐린은 이자의 베탈세포에서 분비가 되며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아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교과서를 펴서 그냥 읽는 학생들은 그냥 그걸 그대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부족한 공부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까 목차를 외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생명과학 교과서의 목차를 보면은 이 인슐린과 해당되는 단원의 목차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단원은 항상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중단원에 신경계와 호르몬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 단원에 항상성 조절이라는 단원 아래에 삼투압 조절,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이라는 소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차를 외운 학생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사람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신경계와 호르몬이 협력하여 조절을 하는구나. 이해되셨나요? 몇 네. 가지? 네. 근데 지금 현재 항상성 조절의 예를 교과서에선 3개를 예를 드는데, 삼투압 조절, 그러니까 체내 농도 조절이에요. 그 다음에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지금 피는 교과서에는 인슐린 얘기가 나온 것은 혈당량 조절이라고 하는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혈당량을 낮추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구나. 그럼 분명 호르몬 외에 도와주는 신경계도 언급이 되어 있겠구나.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페이지를 봤을 때 단순히 인슐린의 기능을 그냥 습득하는 거와 커다란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해 수준이 완전히 다르죠. 네. 네. 저도 지금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수업을 해도 일제강점기 파트를 들어갔을 때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 있다 하면 그 운동만 외우는 이제 경우도 있지만 네. 실제로는 1920년대 일제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통치 방안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실력 양성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물산 장려, 문자 보급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런 게 있는 게 다 같이 이제 흐름적으로 이제 이해가 돼야 암기도 원활하게 되고 시대적인 이제 흐름을 파악해서 문제도 더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목차 외우는 게 엄청 중요하군요. 네, 엄청 중요합니다. 이해 수준이 다르니까 그 이해가 제대로 된 것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구조화해서 공부를 한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고, 또 어려운 응용 문제도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면 훨씬 맞추기가 좋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형광펜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형광펜으로 목차를 다 외운 후에 해당 페이지를 펴서 제일 큰 대단원의 뭐 파란색 형광펜, 그것보다 작은 중단원 명에는 뭐 노란색 형광펜,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오감을 다 활용하면 기억이 되게 잘 나거든요. 네. 책을 덮어도 그 진하게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부분은 기억이 나니까 훨씬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차를 이제 네. 외우는 것 자체에도 우리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겠네요. 네. 제가 또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를 외우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 목차를 부지런히 외우는데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목차를 외우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목차 옆에 물음표를 해놓는 것입니다. 즉 숲을 보는데 나무를 궁금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음표를 해놓고 대체 뭘 배우지? 뭘 배울까? 이렇게 물음표를 갖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목차를 봅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 봤기 때문에 목차를 보면 그 본문 내용이 떠올라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건 떠오르는데 어떤 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구나. 그 부분을 체크하고 다시 복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서 모르는 것을 계속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 공부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는 건 계속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반복해서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공부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네. 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에 시험 볼 때 꼭 이 방법을 활용해서 자기가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효과적인 공부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복습을 매일매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외인데요. 복습을 네. 매일 하라고 선생님들 자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기억이 안 그러면 앞에서 촬영하고 있는 학생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혹시 들어봤나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정말요?
아, 공부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들어봤을 법도 한데, 네. 아니면 지금 갑자기 당황스러우셔서 네.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네. 무의미한 단어에 대한 암기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 네. 실험요? 네, 이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되게 무의미한 이런 영어 단어를 아니면 어떤 단어를 거꾸로 놔둔 거, 정말 의미가 별로 없는 단어 100개를 외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망각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건데요. 네. 그 그래프를 보면 외운 직후부터 망각이 엄청 빠르게 일어나요. 네. 그래서 망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니까 망각이 계속 일어나기 전에 뭐 복습을 해라. 네.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해라. 뭐 네. 이런 뭐 메시지를 줄 때 이런 그래프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배운 내용을 매일매일 복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망각을 방지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네.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네요. 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막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있죠. 있죠.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는 동안에 네. 머릿속에서 뭔가 재구조화가 돼서 그런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 역시 모범생 학생처럼 네, 역시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뇌는 방금 전에 외운 지식보다는 외우고 나서 며칠이 지난 지식을 훨씬 유용한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수면을 통해서 지식이 정리되고 구조화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처음 공부한 직후보다 조금 지난 후에 더 이해가 잘 되는 거를 렘니슨스 효과 또는 과해상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망각되기 전에 빨리 복습을 해야 돼 이거보다는 공부를 한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복습을 해주는 게 기억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잊을만 할 때. 하다는 네. 기준이 있을까요? 잊을만 하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공부를 하면 이렇게 주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공부는 진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보는 인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떠올리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사실 하루 정도 지났을 경우에는 기억이 많이 나요. 네. 사실 이틀도 두 번째 날도 기억이 꽤 많이 납니다. 네. 근데 한 3일 정도 되는 시점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공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억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떠올려 본 기억은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 좀 잊을만 할 때 복습을 하라고 하셨는데 잊을만 할 때 떠올려 보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런 경우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옛날에 그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못 넘어갔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처음 배운 지식이 이해가 완벽하게 되었다면 머리 어딘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머리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것이 시간 지나면 또 조금씩 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잊을 법한 그 시점에 다시 복습을 해주면 기억력이 강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잊은 듯해서 떠올려 보려고 했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사실 처음에 이해를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갔다고 착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이해가 되면은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초반에 뭐 한 30% 정도는 이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이해 안 되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했거나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공부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떠올려 보기를 했을 때 정말 너무 많이 기억이 안 난다. 그 학생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학생들 네. 이거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암기 과목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기억이 안 난다는 친구들 네.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를 외우고 흐름을 공부를 하면 이해가 됐으면 어떻게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 중심의 공부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망각곡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그래프 있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네. 해요.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서 나는 4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공부했다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뇌는 피로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4시간을 쭉 공부하는 방법은 또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집중력을
뭐 100%에서 뭐 30%, 20%, 10% 이렇게 떨어지게 놔두면서 4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집중력을 한 7, 80% 유지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어떻게 방법이 그렇게 어떤 할수 거 있을까요? 같으세요? 혹시 경험 혹시 뭔가 있으실까요? 뭐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 네. 10분 정도 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10분 동안에 어떻게 쉬시겠어요? 유튜브 검색이나 네, 핸드폰 게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학생들에게 뇌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뭐 30분 공부를 하고 5분, 10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쉰다고 하니까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들과 잡담을 하거나 이렇게 쉽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주제 자체가 뇌 피로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네. 그냥 내리 공부를 하게 되면 뇌 피로도는 거의 100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집중력은 거의 뭐 10, 20 그 아래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뇌가 쉰다는 얘기는 뇌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쉬세요 이러면은 눈을 감고 조용히 뇌를 쉬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뭐 잠이 오게 되면은 좋지만 잠이 오지 않으면 네. 의자 뒤에 이렇게 기대어서 눈을 감고 5분 동안 가만히 쉬는 겁니다. 그러면 뇌 피로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력 한 7, 80%로 막 6시간, 10시간은 내리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첫 번째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제가 50분 정도씩 집중을 못하면 네. 제 집중력이 너무 낮구나라고 네. 생각하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30분 정도만 하는 것도 충분한 거군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쉴 때 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맨날 얘기하셨거든요. 쉴 때 네. 좀 그냥 쉬라고. 네. 근데 그 말씀이 뇌에 네. 들어가는 정보를 네. 차단해야 된다는 네. 뜻이었군요. 네. 우리 학생들 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막 핸드폰 하시는데 네. 이번 시험 기간에 그런 네. 모습들 좀 많이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쫙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철수야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 영수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차를 외워서 흐름을 아는 학생들은 정말 목차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목차를 외우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그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단어 몇 개를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시간에 들어가서 3월 첫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을 한 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의 성적을 모르지만 제가 지금 현재 최상위권이구나, 쟤는 중하위권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천하셔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 성일고등학교 학생들 큰 도움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